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이 가상자산 시장 트렌드를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에 불을 붙였는데요. 여기에다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현물 상장지수 펀드의 거래를 승인했었죠. 네, 가상자산이 이제는 제도권에 편입됐다고 봐야 할지 이 변화되는 흐름을 짚어보고요. 우리는 이 변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의 오태민 겸임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이번 주 시장 얘기를 좀 먼저 해볼까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한 주였지 않습니까?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였죠. 네, 가상자산이 뭔가를 보여줬죠. 원래 이렇게 암호화폐는 아무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뭐 두 자리 떨어지고 하루에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일반 시장은. 네. 아마 이번에 두 자리가 아니었을걸요. 그런데도 뭐 블랙 먼데이라고 했는데 8%대인가 네. 그랬었죠, 코스피가. 8%대 떨어지는 거는 뭐 한 두어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근데 이번에는 네. 하루 만에 한 15% 이상 떨어졌었죠. 네. 하루 만에 15%가량 떨어졌었다고요? 네. 그만큼 다시 또 반등은 어느 정도 됐었나요? 회복했습니다. 많이 회복했습니다. 다음 네. 날부터 바로 회복했고요. 네. 지금 뭐 7만 달러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6만 달러 넘어서서 네. 월요일에는 5만 달러가 깨졌어요. 그 전주에 네. 7만 달러였는데 예. 월요일에 하루 만에 6만 이번 달러. 월요일에. 네, 블랙몬데이에 네. 6만 달러 초입에서 5만 달러까지 깨졌었죠. 예. 그러다 지금 오늘은 어느 오늘 정도까지? 5만 4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 한화로 어느 정도 되죠? 6만 4천 달러 정도 됩니다. 한화로 계산 안 해보셨죠? 하나로 한 8,4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예, 6만 2천 달러.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언제였죠?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역시 3월 달. 네. 예, 그때 7만 2천 달러를 찍었었죠. 네. 그때만 해도 계속 또 갈 것만 갔다가 네. 또 이렇게 무슨 변곡점 약간 무슨 계기가 생기면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그 이제 등락을 거듭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가장 크게 예,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다 다시 오르게 된 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마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가상자산이 제일 먼저 빠졌고요. 네. 역시 또 정통 금융시장이 회복하니까 네. 또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집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좀 반전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비트코인도 일반 시장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향방 또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데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건데요. 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월가가 네. 주목을 한 건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네. 이런 보고서들이 나왔어요. 비트코인은 비상관 자산이다. 비상관 자산이다. 자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흔히 말하는 게 원래 이제 정식 명칭은 비상관 자산이고요. 아, 거시경제적 환경 변화에 별로 영향을 안 받는 거. 네. 예를 들면 금이나 뭐 지금 문제가 된 엔화나 네. 그다음에 그림들, 네. 부동산 관련한 상품도 약간 들어가는데요. 네. 요새는 비상관 자산을 서치하면 네. 가상 자산이 반드시 나옵니다. 어. 근데 뭐 비상관 자산이기는커녕 네. 예, 이렇게 중동의 정세가 불안하거나 하면 다른 금융자산보다 더 빨리 떨어지고 또 먼저 회복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변동성은 큰데 네. 비상관 자산이라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비상관 자산이니까 네. 이렇게 떨어질 때 버텨줘야 되거든요. 이번에 금은 뭐 1.3% 뭐 이렇게밖에 안 떨어졌어요. 네, 떨어지긴 네. 떨어졌지만 그래서 네. 금 같은 게 원래 비상관 자산인데 그 금은 비상관 자산이고 곧 안전 자산인데 비트코인은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상관성이 언제부터 높았냐면 코로나 때부터 높았다가 네. 2023년도에 혼자 떨어져 나왔어요. 그게 좋은 의미로 떨어져 나온 게 아니라 비트코인 혼자 떨어지면서 네. 상관성이 약해졌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회복이 됐는데 지금은 다시 상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상관성이 높다는 게
어떻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 오르면 같이 오르고요. 네. 주식 떨어지면 크게 떨어지고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본 것처럼. 그러니까 원래는 비상관 자산이라고 10년 전엔 그랬는데 네. 최근을 보니까 상관 관계가 더 높아졌다는 네.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 자문사들의 레포트를 보면 비트코인을 조금 담아야 되는 이유가 네. 비상관 자산이기 때문에 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상관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유동성이 되게 편리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금융시장이라는 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동에서 전쟁이 새벽에 일어나면 네. 주식은 못 파는데 바로 네, 비트코인은 있구나. 바로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10년 전에 얘기했던 비상관 자산에서 이제는 비트코인이 변화돼서 상관 자산화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장기 추세를 보면 비상관 네. 자산이 맞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내부적 요인 때문에 가격의 변화가 많은데요. 네. 단기적으로는 네. 또 이렇게 또 전체 시장이 흔들리면 네. 언제나 더 민감하게 흔들렸어요. 예를 들면 2020년 초에 코로나가 발병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네. 그때 전 세계 주식 가격이 붕괴했는데 네. 비트코인은 붕괴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완전히 망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네, 네. 근데 내부적 요인이 가격 변동을 좌우한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거 그 팬데믹 같은 거는 내부적 요인은 아닌 거고 그렇죠. 원래 자체의 내부적 요인은 뭐예요? 그 암호화폐는 단 하나의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반감기? 비트코인 반감기, 4년 네. 주기의 반감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네. 지난번 반감기가 언제였었죠? 2020년이었죠. 그랬나요? 네. 그러니까 24년 아직 안 온 건가요? 마지막 반감기는 반감기. 예, 4월 달. 그렇죠. 네, 올해였던 거로 올해 기억하는데. 4월 달. 예. 네. 반감기가 몇 번 거듭되면 정말 희소해지는 걸까요? 이미 3.1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네. 이미 나오는 양이 굉장히 줄어들었죠. 네. 처음에는 50개씩 나왔습니다. 네. 근데 지금 3.1이 나오니까요. 네. 앞으로 한 50개가 얼마에 50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기간이요? 10분에 50개. 10분에 50개. 예, 근데 10분. 그게 지금 3.2개로 줄어들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리 채굴을 해도 계속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네. 수밖에 없는 네. 그렇게 애초에 설정을 해놓은 거죠. 그렇죠.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하 향방과 엔케이 트레이드에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고 보신다는 건가요? 제 경험상 보니까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뭔가 좀 달라진 흐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친 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굉장히 그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보유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가 이더리움 ETF 승인 직전에 나왔어요. 그러셨나요? 1주 전에 나와가지고 네, 네.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과 반대로 제가 폴리티코 얘기를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기억납니다. 네. 폴리티코를 봤더니 네. 그 트럼프가 가상자산을 정치 쟁점화하려고 한다. 네. 근데 폴리티코는 민주당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떤 워닝을 줬습니다. 네. 이거를 뺏으려면 승인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나왔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승인 쪽에도 비중을 둔다고 했는데 승인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정치 이슈구나. 그러니까 빨리 안 거죠 폴리티코가. 네. 그러니까 역시 트럼프는 지금 비트코인과 크립토를 자신의 정치 아젠다로 삼았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원래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나라를 돌아가면서 계속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네. 했었고 미국이 가장 크죠. 그래서 네. 내슈빌에서 큰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네, 직접 네. 출연해서 예. 비트코인 팔지 말라고. 물론 거기 가면 이제 약간 선동적으로 말을 합니다. 누구나. 비트코인 팔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자산을 지키겠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비트코인을 전략적 보유하겠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내슈빌이라는 게 세계 최대 비트코인 행사가 열렸던 그걸 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방금 전에 비트코인과 크립토라고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다르죠? 비트코인이 대장주고요. 네. 비중이 한 60%에서 40%로 왔다 갔다 하고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땐 60%까지 올라가고요. 혼자. 네. 네. 시장이 좋을 땐 40% 떨어지지만 네. 비트코인을 다 따라하죠. 나머지 크립토는 다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한 2만. 가상화폐 전체를 말하는 거고 그 맞습니다. 안에 네. 비트코인이 비중이 60%다 이 말씀하시는 거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 외에 나머지들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재임 시에는 그런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암호화폐를 사기다라고 했었었나요? 네네.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거는 결국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어떤 노림수인가요? 선거를 위해서 바뀐 것도 있고요. 네.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트코인은 채굴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굴은 네. 전기를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네. 막대한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데 네. 비트코인 채굴, 나머지 채굴은 전부 미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학관계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하실 텐데 트럼프의 전통적 지지 세력이 바로 네. 석유 채굴업자입니다. 미국의 셰일가스들. 네. 그 미국의 셰일가스는 전역에 있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안 사는 곳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연가스를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천연가스관으로나 송유관을 깔려면 예. 환경단체가 반대를 하는 거죠. 그렇겠죠. 승인을 거의 안 해줍니다. 네. 예. 그러면 그거를 트럭이나 기차로 실어야 되는데 액화시켜서 실어야 돈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메탄체로 버립니다. 네. 근데 메탄은 온실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태워버려야 되는데 네. 채굴업자들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이런 그 셰일 그 회사들하고 손을 잡고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자리에서 태워버리면서 발전을 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면 메탄이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채굴의 효율성이 높아서 네. 비트코인 전 세계 채굴량의 40%입니다. 지금 미국이. 그게 한때 네. 중국이 60% 70%를 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미국이 이런 방식하고 하고 있는데 충분히 말이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서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석유업자들을 이렇게 옹호하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자신의 지지 기반인. 네. 네. 그런 측면도 있었군요. 네. 근데 이제 그 비트코인을 금과 같이 준비 자산으로 편입하겠다고까지 언급하기를 뭐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비트코인이 금과 같은 준비 자산이 되면 또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교수님? 네, 그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 의원이 네. 그 직전에 법안을 발의했어요. 네. 그게 이제 트럼프하고 이제 호흡하고 발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 전략 비축 자산 법안입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 재무부가 네. 앞으로 5년 동안 비트코인 100만 개, 지금 600억 달러가 넘죠. 100만 네. 개를 비축해서 20년 동안 팔지 않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20년이면 반감기가 4년에 한 번씩 완전히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20년 후면. 네, 그래서 20년 동안 비트코인을 팔지 않는다는 법안인데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번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겠다라고 한 거는 네. 제 생각에는 전략적이다라는 의미보다는 네. 팔지 않겠다, 정부가 팔지 않겠다라는 게 훨씬 더 방점이 있습니다. 거기 사연이 있는데요. 미국은 거의 공짜로 비트코인을 구하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한 20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 중에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구하냐면 이제 범죄자들한테 이제 뺏어요. 은닉 수익 예. 이런 걸. 그래서 막 팔아버립니다. 예를 들면 언제 파냐면요. 네. 지난 블랙 먼데이 같을 때 네. 그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완전히 죽으라는 거거든요. 아. 그런 일을 몇 번 했었고 실제로 6월 달하고 7월 달에 비트코인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가 독일 정부가 그런 범죄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얻은 거를 팔아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이 메시지가 압수해가지고 예, 시장에 매각한 거죠. 그렇죠. 네. 일반인들은 비트코인을 구하려면 범죄를 저지르든지 아니면 전기를 쓰든지 아니면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정부는 그냥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쉽게 팔아버리는데 네. 정부가 팔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 팔고 있고. 그런데 안 팔겠다는 메시지가 큰 거죠. 이해를 못했습니다. 안 팔겠다는 메시지를 주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시장이 좋아하죠. 왜냐하면 독일 6월 7월이 독일 정부가 갖고 있는 한 4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팔았어요. 네. 근데 미국은 20만 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최근에는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앞서는 쪽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의 입장은 뭔가요? 가상자산에 대한. 원래 해리스 부통령의 정치 성향은 네. 민주당 쪽에서도 좀 더 급진적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환경운동하는 쪽이나 그러면 그쪽은 이제 화석연료 정말 싫어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린피스는 비트코인을 인류의 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야 되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그쪽 목소리를 거의 안 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하원 의원 14명이 편지를 보냈어요. 네. 우리가 이 크립토에 대해서 방향을 선회하지 않으면 네. 선거 어렵다. 아. 그래서 좀 포용 정책을 써야 된다. 정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에서는 해리스가 대통령이 돼도 네. 크립토는 대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까지 그 현물 상장 지수펀드 ETF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네. 7월이었나 그랬잖아요. 네, 7월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가상 자산이 제도권에 좀 편입된 거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네. 그렇게 안 할 거를 SEC가 이렇게 비트코인에 의해서 증권거래위원회가, 네. 이더리움까지 그렇게 승인을 하진 않죠. 이거는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보다는
그 투자 자문 기관에 기관의 돈을 투자해주는 네. 그런 기관들한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관련한 파생 상품을 일부 담아도 된다라는 청신을 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이어서 네.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다른 알트코인, 네, 그 현물 상장지수 펀드도 승인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다고 보세요. 그렇죠. 앞으로 네, 있죠. 네. 가장 유망한 게 솔라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 이더리움이 실제로 7월 말에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가 됐는데 네. 이더리움이 제일 지금 암호화폐 중에서 유망한 암호화폐 중에서 가장 성적이 안 좋아요. 아. 월요일에 20% 이상 빠졌습니다. 네. 예, 그 이유가 솔라나 때문이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하고 솔라나는 지향하는 바가 같은데 네. 솔라나가 이제 후발주자긴 하지만 훨씬 빠르고 그 수수료가 싸요. 아. 예, 그래서 이게 거래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네. 솔라나가 훨씬 더 빠르고 싸니까 기술적으로 더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8월 7일에 네. 브라질 그 증권거래위원회가 네. 솔라나 ETF를 세계 최초로 이제 승인을 해줬어요. 승인의 청신호를 줬죠. 완전 승인까지는 아니고 네. 가장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솔라나가 되게 유망합니다. 그래서 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하고는 다르죠. 비트코인은 이더리움이나 여타의 것과는 좀 다른 걸 지향해요. 달러를 대체하겠다거나 이런 야심이 출발부터 달랐는데 네. 이더리움은 이제 어떤 플랫폼을 지향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디파이나든가 NFT를 발행하는 어떤 플랫폼인데 네. 이런 걸 하기에는 좀 수수료가 비싸고 좀 느려요. 그런데 솔라나는 그렇죠. 빠르죠. 솔라나는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돼요? $1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솔라나도 ETF 승인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크게 오를 겁니다. 후발 주자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브라질 말씀하셨는데 뭐 캐나다, 독일, 스위스 등 이런 지금 이제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흐름이 이제 확대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네. 좀 많이 조심스럽고 신중하시죠. 왜 그럴까요? 일단은 자본시장법상 비트코인은 기초자산 삼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부의 해석이지만. 네. 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상의 기초자산이 되려면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되거나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금융투자 상품, 국내외 통화, 네. 일반 상품, 그래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광산물, 에너지 등 이렇게 돼 네. 있더라고요. 근데 가상자산은 이 기초자산 법률주에 명시돼 있지 않으니까 네.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방향은 당연히 이번 총선 때 양당이 모두 되게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쪽으로 공약을 냈고요. 네.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인 민주당도 현물 ETF 승인해야 된다는 쪽입니다. 그 공약을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여당 이번에 금융위원장 후보자 김병원 후보자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주된 이유는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고 투자자를 네. 보호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전망으로는 언제쯤 그 비트코인 그 현물 ETF가 나올 거로 예상해 보세요? 우리나라요? 네. 우리나라는 정말 일단 더 중요한 정치가 지금 안개 속이니까 일단은 그게 좀 정리가 돼서 돼야지 입장을 관료들이 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지난달 19일부터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됐지 않습니까? 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을 처음으로 제도권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법이 갖는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게 가상자산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가 될지도 잠깐 좀 말씀해 네, 주신다면요.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은 이제 최초로 이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제도화했다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 전에 특검법이 이제 했었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시작을 했는데요. 네, 이 법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투자자 보호입니다. 네, 일단 사업자들은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을 1대1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도 구체적으로 콜드 월렛이라고 네. 그 해킹이 안 되는 방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맞아요.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된 내용은 대부분 내부자 정보의 활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자본시장법이나 이런 데서 기존에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그다음에 정부 당국의 이제 그 재량적 해석의 범위가 훨씬 넓어요. 왜냐하면 코인이나 토큰이라는 게 주식회사처럼 이렇게 명확한 어떤 이사 뭐 이렇게 있지 않거든요. 주주나 이런 게. 네. 그래서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되게 애매모호한데 네. 굉장히 무섭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50억 이상 만약에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서 돈을 벌면 네. 최고 종신형까지도 갈 수가 있죠.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지금 법이 마련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정부가 일단은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하겠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민주당 입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는 2년 과세를 유예하는 쪽으로 했는데 이거는 정부가 어떤 공약이나 이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그 매번 거래하는 것에 기록을 남기려면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데요. 이 데이터베이스 전부 거래소들 업비트나 빗썸한테 마련하라고 했어요. 근데 네. 거래소들이 그거를 마련 못 하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이제 시간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네. 내부에서 이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모두 기록에 남아야 되고 네. 그것이 이제 과세 당국하고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얼마나 걸리는데요, 그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네. 몇 달 전부터 이쪽 과세 쪽의 전문가들이 그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거 연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그 전망이라는 게 사실 참 어렵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전문가로서 오랫동안 시장을 지켜봐 오셨으니까 너무나 많은 변곡점을 겪어 오셨는데 어떻게 장단기, 중장기 전망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상자산의 낙폭이 만약에 기존의 나스닥이나 뭐 코스피 낙폭이면은 우리는 블랙 먼데이를 거의 2달에 한 번씩 맞이하는 건데요. 네. 시장은 뭐 30년 만이었잖아요. 근데 이 가상자산은 제가 10년 동안 50% 이상의 낙폭을 한 4-5개를 겪은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뭐 하루나 이틀 사이에.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뭐 어떤 공부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따라서 투자를 했다가는 실제로 사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요. 그 월요일 같은 경우에 지키지 못하고 다 팔아버리죠. 네.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반등돼 버리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그 전에 피자 한 판 값으로 비트코인 얼마를 팔았다 이런 얘기가 막 회자되지 않습니까? 네. 초기에 샀던 사람들은 뭐 지금 급등락이 뭐 좀 태연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지만 그렇죠. 최근에 가상자산 시장이 뛰어든 분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올 텐데 네. 앞으로 이런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어떤 사람이 해야 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끝으로 해주신다면은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이제 3월달 분위기에서 비트코인 막 1억 넘었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특히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 굉장히 걱정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어지는구나. 7천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없어지는 자산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기복은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네. 제 지인들한테도 비트코인 투자할 때는 다음 달에 반토막 될 각오를 하고 투자를 하라. 근데 3년 이상 기다리면 반드시 큰 성과가 있다라고 네. 이제 제 주변 지인과 확언을 했는데 이게 방송에서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한 3년 뒤에 맞았던 거죠. 그럼요. 거의 한 번도 틀린 적은 근데 없습니다. 과거가 미래를 꼭 담보하는 건 아니라서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미국의 네. 대통령 후보가 유력한 후보가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말할 정도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건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판단은 투자자에 모시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의 오태민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